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웃어요 더 건강하게 안전하고 더 나은 미래가 있는 곳 이사고 싶은 곳 성남시 오래오래 살고 싶은 여기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시. 안녕하십니까. 정치사 블로거 IM피터 임명도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3년 전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내면서 정치인 안철수로 변신했습니다.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보면 정치에서 대립하는 세력 간의 싸움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싸우는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가, 싸움의 결과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 사회를 발전시키는가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권력 쟁취를 목적으로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공격하며 싸울 수 있다고 말한 안철수 의원. 지금 안철수 의원이 무엇을 가지고 탈당까지 했는지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더 IM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25일 질병관리본부 발표. 메르스 마지막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 그런데 한 여자가 울고 있다. 이건 살인입니다. 보건당국이 남편을 죽였어요. 6개월 전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던 김 씨에게 떨어진 청천벽력 같은 소식. 메르스 검사 결과 양성. 혈액암 투병 중 폐렴 증상이 심해져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아본 메르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김 씨는 혈액암 환자인 동시에 메르스 80번째 환자가 됐다. 즉시 병원에서 격리 조치돼 메르스와 사투를 벌인 김 씨. 의료진의 극진한 치료 끝에 메르스 증상은 점차 나아지고 있었으나 문제는 혈액암이었다.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않고는 제대로 된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족들의 간절한 요청은 매번 묵살됐고 김 씨의 혈액암은 날이 갈수록 악화돼 갔다. 하지만 다행히 2달이 지난 뒤 메르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김 씨. 이제 격리 조치만 해제되면 혈액암 치료를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4시간 간격으로 2회 연속 음성 판정이 나올 경우 격리를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 해제 기준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3회 연속 음성 판정이 나왔음에도 김 씨를 무기한 격리 조치한 질병관리본부. 심지어 김 씨와 접촉했던 사람들과 가족들 모두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문가들 역시 김 씨의 메르스 바이러스는 전염력이 없다고 공언했다. 김 씨를 치료하던 서울대 병원도 가족들에게 마스크를 벗어도 좋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김 씨의 격리 조치 해제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렇게 김 씨는 격리 병동에 갇혀 서서히 죽어갔고 가족들은 죽어가는 가장을 방치한 질병관리본주의 조치에 극렬히 항의했으나 그들은 단 한 차례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의 생명이 위독해지자 김 씨의 아내를 찾아온 질병관리본부. 격리 후 6개월 만에 처음 나타난 그들은 대응하기가 좀 곤란해서 환자분하고 가족분들 연락처를 차단해 놨거든요. 연락하신지 몰랐어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방호복을 입고 남편을 만났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지만 보호 장갑을 겹겹이 껴서 체온을 느낄 수 없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남편에게 잘 가라고 말했어요. 최대한 들으라고 외쳤는데 마스크 너머 제 마지막 메시지를 남편이 잘 들었을까요? 메르스 마지막 환자가 사망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거리로 나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침묵 행진을 제안하신 용혜인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용혜인 씨를 꼭 모시고 싶어 했던 사람이 길바닥 저널리스트인데 감사합니다. 왜 모시자고 그랬어요? 협박 받으셨나요 혹시? 네, 아니요. 제가 좀 많은 대학생들을 네. 많은 현장에서 좀 만나고 다니는데요. 네. 지금까지 좀 세월호 참사 때 알게 돼서 지금까지 쭉 이 모습을 좀 봐왔어요. 네. 봤는데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모든 현장에 싸우는 현장만 항상 용혜인 양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유가 왜 학교는 저렇게 휴학을 밥 먹듯이 하면서 저러고 다니는지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예, 오늘 좀 여기를 좀 모시고 나왔어요. 그 용혜인 씨를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뭐냐면 시사인에 보면은 고시원 사는 대학생 해갖고 얼굴 가리고 나온 그 기사가 한 번 있었죠? 네, 맞아요. 그때 고시원 살면서 이렇게. 근데 그때 좀 꽤 됐죠? 네, 그때가 21살 때예요. 2010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졸업 못하고 계시죠? 네, 그때는 2학년 2학년인데. 학생이었고 지금은 4학년을 몇 년째 다니고 4학년 몇 년째. 있습니다. 그 12월 6일 날 경찰 조사 받으셨죠? 네네. 네, 그래서 요새 그런 말 있던데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안경 쓰고 여자 용인이다. 뭐 그날 조사받고 했던 내용은 어떤 건가요? 지난 9월 23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때 뭐 사진이 찍혔다 이거랑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 사진이 찍혔다라고 해서 이제 안 나오면 체포영장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일요일에 조사를 받으러 갔었는데요. 갔는데 이렇게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이제 통상 물어보는 것들 많이 물어보는데 좀 특이했던 건 11월 14일 날 저라고 내민 사진이 제가 아닌 거죠. 제가 그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우비를 입고 있었는데 무슨 초록색 우비를 입고 안경을 끼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대놓고 이렇게 저라고 맞지 않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아니 근데 본인이 어느 현장에 항상 집회 현장이든 어느 현장을 나가면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다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경찰한테 나 이 현장에 나왔다라고 공표를 하는가 동시에 늘 어떻게 보면 늘 표적 대상이 좀 돼 있잖아요. 네. 세월호 이후에. 페이스북 관련해서 그 사찰 얘기도 한번 예전에 나왔었죠. 이번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동대문 경찰서에 제 담당 경찰님이 계셨어요. 경찰님. 그 담당 형사님이 계셨는데 이번에 제가 이사를 하면서 은평으로 이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담당 형사님도 바뀌었는데 이전에 동대문 경찰서의 형사님이 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찍어서 친히 보내주셨다고. 아니
보통 담당 형사가 지정이 되고 이러면 조직폭력배나 아니면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붙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그 간첩단 조작 사건 이런 게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담당 그 뭐 형사나 경찰이 계속 쫓아다니다가 뭔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면은 바로 이제 보고를 해서 이걸 막 엮는 일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몇 번 그런 시도가 있어요. 간첩단은 아니지만은 네. 뭔가 조직과 연계를 해서 그렇게 수사를 하려고 했던 적이 있지 않아요? 뭐 간첩단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그런 정도의 어떤 급이 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미행이나 뭐 이런 거는 뭐 그분들이 경찰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뭐 딱 침묵행진 처음 시작했던 날 좀 수상했던 일이 있었고 저를 이렇게 촬영하시는 차량을 본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계속 뭐 소속된 단체가 어디냐, 뭐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뭐 누구의 지시와 연락을 받고 집회에 나갔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일들은 많죠. 지금 소속된 단체가 있나요? 뭐 저는 뭐 여기 뭐 지문제도 있던데 노동당 당원이기도 하고요. 네. 뭐 알바노조 조합원이기도 하고요. 노동당 가입한 지는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가입은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뭐랄까, 제가 정치 외교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오면 그런 정당 당적을 가져야겠다라고 고등학교 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노회찬 심상정 의원이 있었던 정의당? 진보신당. 진보신당. 네, 그때 입당을 처음 했었죠. 근데 그 많은 당이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노동당을 선택을 했는지. 저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 노동당이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요, 청년들이 많았어요. 네, 청년 당원들이 많고 실제로 많이 청년 당원들이 움직이기도 하고 이런 게 되게 뭐랄까 활력 있어 보이고 실제로 이제 집회 현장 같은 데 나가도 뭐 다른 당 당원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좀 노동당의 청년, 그전에 진보신당, 뭐 청년 당원들을 이제 집회에서나 이런 데서도 많이 만나면서 되게 젊은 당이고 실제로 어떤 명망가들이 움직이는 나이 많으신 분들의 그런 당이라기보다는 좀 청년들의 당이구나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말 있거든요. 정외과 나오고 지금 이제 밖에서 이제 그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뭐 정치에 입문할 거 아니냐. 만약에 정치를 입문하게 된다면은 청년 비례대표 되면은 뭐 그 사람도 작은 아버지 뻘이랑 또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정치를 하고 싶은 마음이요? 네. 뭐 저는 꼭 제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근데 요즘에 뭐 청년 실업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이 어떤 화두가 되는데 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노동개혁 정책, 뭐 노동개혁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도 사실 청년 실업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데 실제로 근데 청년들이 자기들의 어떤 요구와 정치를 하는 것들이 많이 부족한 시대가 아닌가 싶어서 좀 그런 청년 정치들이 좀 고민되는 것 같긴 해요. 본인 이제 졸업을 하더라도 일반 기업이라든가 이쪽에 이제 취업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왔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노동당이라는 뭐 이제 정의당 쭉 노동당에만 있을 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본인의 이제 어떤 철학이라든가 그런 신념 이런 게 이제 늘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쨌든 노동당이든 어떤 뭐 시민사회 단체든 이런 활동을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정치 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좀 굳혀질 것 같은데 본인이 이 정치라는 거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 지금 또 노동당이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정치라는 거 우리 청년들한테 정치라는 건 좀 어떤 개념이다 그런 건 좀 있나요? 네, 어떤 정치가 이 현대사회에서 이제 본인이 참여하는 것들을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어떤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대표하는 방식으로 사실 정치가 이루어지고 보통 이제 정치라고 생각하면 여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정치라고 생각하지 어떤 내가 시민으로서 어디에 참여하는 걸 정치로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좀 제가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작년에 그 세월호 특별법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그 이왕구 원내대표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새누리당이랑 새정치민주연합이랑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새누리당 의원이 뭐 야당 의원에게 그 협상의 전권을 주시라고 유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유가족들의 대표인 건데 마치 무슨
적과 협상하듯이 협상 정권을 내어달라 이런 걸 보면서 좀 정치라는 게 이런 건가? 라는 고민이 좀 많이 들었고, 저 청년들 같은 경우도 뭐 최저임금 낮고 제가 옛날에 3,800원 받고 알바했었는데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청년들이 뭐 자신의 입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사실 뭐 취업하기 힘들고 돈 벌기 힘들다 보니 뭐 그럴 수 있는 사실 여유도 없는 거고, 사회적인 여유도. 뭐 그래서 사실 청년들한테 정치란 그냥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무언가, 뭐 누구에게나 다 그렇겠지만 뭐 그 정도로 사실 생각되고, 저도 좀 그런 어떤 괴리감 같은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세월호 참사까지 보면서. 그런데 이제 정치에 참여한다는 게 당연히 이제 어떤 법안을 만드는 이제 국회에도 있겠지만은 네. 그런 이제 압력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래도 현실 정치에 뛰어든다면은 정당의 어떤 뭐 비례대표가 된다든지 후보가 된다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뭐 최소한 청년 비례대표 정도는 뭐 꿈꾸고 있지 않나요? 저는 뭐 딱히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은 없고요. 뭐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거나 뭐 아직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요. 저는 이게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사실 예전에 386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뽑힌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나름의 청년 나이에 맞지 않게 또 열심히 투쟁을 했고 또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까는 이 사람들 현실 정치에 끌어들여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용인시 정도면은 괜찮은 어떤 그 배경이라고 저는 보는데 왜 정당들이 안 끌어올까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이렇게 이런 활동을 쭉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거의 그 학교에서 총학생회장들이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용인 학생 같은 경우는 총학이라든가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거의 독립군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때는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 아닌 왕따도 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 감히 조직계 있는 애도 아닌데 뭐 시라소니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생운동을 이렇게 주최를 해서 이런 대외 활동을 하고 활동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거의 총학생 회장, 부회장이라든가 뭐 동국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독특해요. 혼자 없어요. 단체가 학교에서 혼자 세월호 때도 자기가 이제 SNS로 동참을 이끌어내서 순수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쭉 이런 활동을 해온 건데, 이것도 참 독특해요. 왜 혼자예요? 이게 뭐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노동당이나 뭐 알바는 그 노조인가요? 거기는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한 거고 조직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뭔가 소셜 미디어를 좀 그쪽으로 해서 뭐 용해인당 뭐 이런 식으로 용해인을 지지하는 뭐 용사모 이런 거 해갖고 하나 만들어서 하던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붙어서 같이 해도 되잖아요. 왜 혼자예요? 제가 좀 학생회가 되게 애매한데요. 왜 학생회 그러니까 학생회를 하지 않는 어떤 청년 활동가 뭐 이런 게 좀 어색하고 잘 익숙하지 않은 거긴 한데, 학생회라고 하는 것은 뭐 학교에서 그런 학생회에 맞는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계속해서 해오셨던 분들이 있고, 뭐 저는 좀 이렇게 저라고 해서 뭐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친구들이 없거나 이런 건 아닌데, 어떤 학생회라는 틀로 묶이진 않았던 것 같고요. 본인이 지금 이 재판이 제가 알기로 수사받고 있는 것까지 해서 한 10건 정도 되는 알고 있거든요. 뭐 아까 본인이 이제 잠시 방송 중 전에 얘기했듯이 지금 수사받고 있는 게 2건이 추가가 돼 있어요. 네. 제가 또 용인 재판에 참고인 증인도 해주셨어요. 해서 참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총학생회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소속이 있으면 어떤 벌금형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도움도 좀 받을 수 있고 하잖아요. 지금 전혀 김정보 변호사죠. 네. 예, 변호사님의 도움 외에는 전혀 도움 받고 있는 게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혼자 이게 다 감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12건 수사인데 지금 재판 대략 어떠한 이유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건가요? 총 재판은 8개가 진행 중이고요. 작년에 이제 세월호 이후에 침묵행진했던 것들, 그리고 올해 4월에 유가족들이 시행령 폐기 싸움 하셨을 때, 그때 이제 집회에 나갔다가
사진 찍히고 막 이래서 날라온 것들 이렇게 해서 뭐, 재판을 받고 있어요. 뭐 폭력을 경찰 패했습니까? 아 저는 근데 사실 그런 적은 없고요. 약간 그런 거라도 해보면 억울하지는 않지 뭐 이런 생각도 좀 있긴 한데 뭐 그냥 이렇게 사진을 찍혀가지고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고요 보통. 집시법은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모든 운동하는 사람들 한 번씩 다 걸리는 거 그 부분인데 그러니까 집시법이랑 그다음에 교통방해 이런 부분 때문에 대학교 4학년 지금 알바해서 먹고 살기 힘든 학생이 그 자기도 힘든데 페이스북에 보면 항상 그 그러니까는 뭐 수사를 받거나 잡혀간 학생들의 얘기를 올려놓고 뭐 벌금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이 더 급하지 않아요? 아, 저는 아직 재판이 안 끝나가지고요. 뭐 재판이 끝나고 나면 뭐 그 소식도 뭐 전해드리고 필요하면 뭐 이렇게 많은 이렇게 도움을 요청드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아직은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게 있고 실제로 그냥 재판 없이 벌금을 막 그러니까 약식 명령으로 받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벌금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이렇게 수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잡혀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 집에서 부모님도 알고 계시죠? 네.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자꾸 집회에 참석을 해서 참석만 하고 잘 하고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늘 참석하는가 동시에 늘 소환장이 날라온단 말이에요. 저 옛날에 유치장에 있을 때 부모님 면회도 오셨어요. 오셔서 어머님이 한참 오시고 말했는데 무슨 지금 뭐 1988 보는 것도 아니고 네, 뭐. 지금 시대에 참 뭐라고 하세요? 부모님들은 지금 이런 것들을. 처음엔 걱정 많이 하셨죠. 근데 제가 원래 집이 안산이에요. 부모님이 안산에 사시기도 하고 주변에도 또 한 달이 건너면 다 이렇게 희생자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뭐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못 하시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원래 되게 보수적이신 분들이었거든요. 뭐 박근혜 대통령도 지지하실 거고 지지하셨을 거고 지금은 아니겠지만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잘못된 거는 아닌데 걱정은 많이 하시죠. 자꾸 잡혀가고 뭐 수사받고 하니까. 근데 그래도 조심히 하면서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편이에요. 네. 그 지금 그 사는 곳은 어디예요? 뭐 아직도 구시원 사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동생이 대학을 와가지고요. 동생이랑 자취방에서 서울에서 살고 있고요. 부모님은 안산에 두 분 다 계시고요. 학교는 언제 졸업이 가능해요? 내년 2월이면 졸업이 가능한가요? 내년 2월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도 3시에 시험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 3시에 이거 녹화 끝나고 이제 바로 시험 보는 시험 공부했어요? 시험 공부는 거의 못했어요. 그러니까 또 어른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나 잘해갖고 대학교 빨리 졸업이나 해야지. 왜 굳이 뭘 안다고 왜 자꾸 그 세월호 시위하고 그러냐. 어른들 주위에 있는 어른들 중 그러니까 뭐 아버님 어머님 아니겠지만 친척들이나 주위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있죠. 오히려 부모님보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얘기하다가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너 적당히 좀 하라고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밀어둘 수 있는 일이라면 저도 뭐 충분히 그랬겠지만 사실 그럴 수 없는 일들이라고 좀 당시에 판단했던 게 있고 지금도 저는 뭐 그 판단이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또 잠깐 얘기를 나눴던 게 이제 이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추가로 수사받고 있는 것까지 해서 이게 전부 끝날라고 하면은 내년까지 넘어가야 되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약식 명령이라든가 어떤 이런 벌금형이 나왔을 때 납부 대신에 노역을 할까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요즘 보면은 몸으로 그냥 떼우고 그렇게 해서 어떤 저항의 표시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굳이 꼭 노역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얘기 좀 해줄래요? 사실 벌금이 나올지 아닐지는 뭐 끝나봐야 아는 건데 제가 지금 1년이 넘게 재판을 받고 있어요. 1심을 되게 길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벌금이 안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무죄를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벌금이 나오거나 정말 심하면 집행유예가 나오거나 이렇게 될 텐데 벌금 노역 비용이 하루에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른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최저임금 받고 일하고 이러면서
졸업하더라도 사실 이런 어떤 시민사회 활동이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지 못할 텐데 뭐 벌금을 낼 수 있는 형편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도 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벌금이 다시 또 누군가에게 물대포로 돌아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그 노역형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면 되게 하지만은 그 실제로 그 교도소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특히 이제 여성의 몸으로 되게 힘들고 한데 되게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도 그 하는 사람도 있죠. 왜? 뭐 벌금을 솔직히 대납을 해주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이제 오히려 대납을 하고 그 시간에 좀 더 다른 일을 하는 건 어떨까요? 뭐 그거는 벌금이 나와 보면 액수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보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제가 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아니, 대통령도 책임 안 지는 세상에서 자꾸 혼자서 이렇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임 얘기했으니까 나오는데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에서 청와대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청년 실업, 청년 실업. 용인 씨가 청년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청년 대책이 과연 효용성이 있다고 좀 보고 있나요?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 개혁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뭐 청년 실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들을 봐도 많은 청년들이 뭐 임금 피크제를 한다고 해서 내 일자리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거든요. 이것이 제가 그 국민TV에서 김용민 씨랑 같이 을들의 국민투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장하나 의원한테 들었는데 이게 이제 전경련 뭐 경총 이런 데서 냈던 5가지 요구안 그렇죠. 그 규제 완화 위원회에 냈던 민원이 있대요. 근데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게 이번에 추진되고 있는 법안 5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실 청년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재벌들이 요구했던 소원 수리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그때 뭐 장하나 의원께서 해주셨는데 저는 뭐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사실 이런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을 깎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걷고 뭐 이런 사회 구조에 대한 어떤 변화를 통해서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그 청년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어느 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쓴 건데 어느 편의점 앞에 사장님 저 먼저 가요 하고 쪽지가 하나 붙이고 편의점 문이 잠긴 거야. 그래서 어른들은 이 책임감 없는 놈 봐라. 그리고 실제 속사정을 보니까는 그 알바생은 뭐냐면 맨날 10시면 딱 끝나고 빨리 가야 뭐 수업을 들어가야 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장이 조금씩 늦는 거야. 뭐 10분, 20분, 30분씩 늦으니까는 문을 잠그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저런 책임감 없는 애.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자꾸 시간을 어기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이건 부당한 행위다. 이런 이게 충돌이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 문제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뭐 사실 다 같이 살기 어려운 시대여서 뭐 그런 해결책이 어떻게 가능할지는 저도 좀 고민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편의점주들이 자살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편의점주가 힘든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마찬가지로 알바하는 사람들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 건데 자꾸 이 없는 사람들끼리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갈등이 있어갖고 이제 또 나오는 얘기가 그 말이 있잖아요. 청년들을 너네가 왜 투표를 자꾸 안 하냐? 너네들이 투표를 안 하니까 뭐가 바뀌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용인 씨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보고 또 정예과 학생이고 또 거리에서 또 시위도 나름 했는데 좀 그 본인이 생각하는 정말 해결 방법 중에 하나로 이거는 좀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게 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최저임금이 노동당 최저임금 1만 원을 네, 근데 최저임금 1만 원이 처음 들을 땐 되게 가격해 보였는데 요 몇 년 사이에 민주노총도 주장하고 정의당도 주장하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후보가 이제 공약으로 걸기도 할 정도로 많이 좀 공감대가 형성도 되고 외국에서도 10,000원 정도로 올리는 일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는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그게 꼭 10,000원이 아니더라도 올리면 일하는 사람도 더 많이 벌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가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영업자 문제나 이런 영세한 상인들 문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갈등들도 좀 덜 벌어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최저임금 1만 원이라는 게 실제로 뉴질랜드 같은 경우 저희 조카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데 올해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대학 등록금이나 이런 거 집에서 외국 이제 문화 그러니까 전혀 보태주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본인 이제 아르바이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극장에서 청소도 하고 매표 이런 것도 한 알바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너는 시간당 얼마를 받느냐 했더니 지금에 딱 1만 원 얘기가 나왔어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 이제 달러로 환산을 하면은 달러당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800 얼마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물가 상승률하고 맞물리는 게 최저임금 아니에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에 비해서 최저 1만 금도 좀 높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물가에 비해서 임금이 너무 낮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런 건데 1시간을 일해서 밥을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5,000원짜리 밥들이 막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본 7,000원씩 하니까 사실 1시간 일하면 밥 한 끼 먹기도 사실 빠듯한 거거든요. 김밥 천국 가서 김밥을 먹는다던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루 종일 5시간 일해갖고 10시간 일해갖고 모아봤자 치킨 한 마리에다 맥주 한 잔도 못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청년 문제, 이제 최저 1만 원 문제 그런 여러 가지도 했는데 서로가 지금 이렇게 나이 차이도 좀 있고 길거리에서 봐서 그렇지만은 왜 친해진 거예요? 처음에 언제 저희가 봤죠? 작년 세월호 이후에 직후에 봤던 것 같은데 언제였죠? 예, 저도 가만히 있어라 그 활동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저기죠 처음으로 현장에서 이제 연행돼서 그때부터 알고 그다음에 청운동인가요? 네, 예, 거기서 제 바로 눈앞에서 연행됐어요. 제가 인터뷰를 시도하다가 인터뷰 중에 잡혀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바로 앞에서 연행이 돼서 좀 이게 좀 나 때문에 됐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인터뷰를 할 때 연행되면 좀 이렇게 막아줘야지 왜 그랬어요? 그때 저만 이렇게 쏙 빼가가지고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재밌게 잡아갔어. 대신 보면 이게 탁 들어와가지고 많은 학생들 위해서 딱 한 명만 딱 찍고 가는데 네, 저를 잡아가면 그 시위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들이 저 잡아가고 나서 무전으로 용해인 잡았다, 용해인 잡았어, 이제 끝났어 이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근데 거기 오신 분들이 무슨 제가 시키는 대로 다 너네 이렇게 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한 명 잡혀간다고 하던 일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경찰이나 외부에서는 용해인 이꼬로 이제 주모자, 주동자 이렇게 나오니까는 그렇게 잡혀갔는데 그 다음에 끝나고 다시 또 만났을 때 뭐 좀 사줬어요? 네, 저 한번 밥도 얻어먹고 그랬어요. 고기 사주셨어요, 고기. 나한테는 고기 한번 안 사주면서 역시 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돈이 없어갖고 배가 고픈가요? 돈이 없는 문제도 있죠. 사실 이렇게 돌아다니면 버스비가 그렇게 많이 들잖아요. 한 달에 조금 움직이면 교통비가 거의 10만 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사실은 체력적으로도 이렇게 집회에 나가서 3시간, 4시간 물대포 맞고 이러면 힘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활동하면 또 아르바이트를 못 하니까. 그죠. 사실 그런 문제도 있죠. 학교 다니면서 또 활동도 해야 되고, 학교에서 내주시는 과제나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틈틈이 생활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용돈이라도 좀 벌고, 부모님 계신 집에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죠. 아니, 아르바이트 하면은 고용은 잘 돼요?
아, 저는 근데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알바를 거의 못했어요. 뭐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기도 했고, 그래서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는 편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하러 면접을 보고 가면 상대 그쪽에서 알아보고 너 안 돼. 이런 아니,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아직 덜 유명하구만. 네, 그럼 저는 그런 급이 아닙니다. 아니지. 이게 제일 황당한 게 그 채용은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 많이 보던 애네 이러면서 이제 쑥덕쑥덕 하다가 또 이상한 애 왔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게 좀 있지 않을까요? 또 그런 걱정은 없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아직은 그런 일은 없어가지고요. 주위 친구들은 뭐라고 해요? 친구들이요? 예, 뭐 너 정치할 거냐 막 이런 얘기는 아까 전에 그렇게 저만 물어본 것 같은데 뭐 네. 주위에서는 뭐라고 해요? 뭐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할 텐데. 주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년 세월호 이후에 만난 친구들이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 뭐 좀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서 뭐 저한테 야, 뭐, 너 언제까지 그거 할 거야? 뭐 취업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은 많진 않고요. 그냥 뭐 같이 이제 뭐 하지? 뭐 이거 뭐 하나의 행사가 끝나거나 하나의 계획이 끝나면 다음엔 뭐 하지?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집회 현장에서 자주 봤는데 세월호 때는 이제 가만히 있어라서 세월호 추모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노동계약 이런 문제만 항상 또 노동당원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또 참여도 많이 하고 또 얼마 전에는 국정화 교과서 관련해서도 참여를 했고 뭐 되게 다양해요. 다양하게 하는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활동가를 이제 해야 되겠다고 정하고 이제 노선을 정하고 하면은 보통 이제 자기가 이거 하나 활동은 정말 보통 한 가지 활동만 전념해서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다양하게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든 현장에 다 가는 거죠. 뭐만 있으면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동자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쟤는 정체성이 없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만 있으면 가는 사람이야말로 되게 이렇게 평범한 단순 참가자 아닐까요? 단순 참가자인데 왜 이렇게 표적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저의 그러니까 제가 어떤 관심 분야가 있어서 사실 이런 활동을 시작하고 뭐 사람들 앞에 나서고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세월호 이후에 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 좀 정체성이 없다는 평가도 일면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데자부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번 그런 데자부 관련돼서 이슈가 이렇게 많이 됐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끝까지 뭔가 변화를 가져오기는 힘들었다고 좀 보는데 왜 변화까지는 못 갔을까요? 아니면 변화가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을까요? 데자부라는 매체의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안녕들 하십니까 때 사실 시도했던 게 이 데자부를 쓴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내려는 시도들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시도들이 같이 사실 좀 결합되어야 이 어떤 데자부가 단순한 일회성 화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계속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이야기하고 뭔가 바꿀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이럴 수 있는데 보통 그냥 데자부를 붙이고 이 데자부가 좀 내용이 괜찮다거나 이러면 언론에 한번 보도되고 그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데 데자부라는 매체 자체는 좀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좀 그 데자부를 쓰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좀 노력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노력들이 가미되었을 때 좀 그런 세상을 바꾸는 사회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본인은 예전에 청와대 홈페이지에다가 글도 올렸었잖아요. 네. 그 데자부 제가 볼 때 수준이 좀 약한 것 같은데 그럼. 그렇죠. 청와대 홈페이지는 근데 그때 되게 데자부판처럼 쓰였거든요. 그렇죠. 세월호 직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실명 인증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거기에 많이 쓰시고 말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냥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냥 청와대에도 한번 올려볼까라고 해서 올렸던 거긴 하죠. 데자부에 비하면 뭐 약한. 이제 정외과 4학년이에요. 네. 그래서 나름 서울에 있는 대학의 어떤 정외과 학생으로서 한국 정치 뭐가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꽂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정외과 학생이 본 한국 정치의 문제점.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니 이런 거 저기 레포트로 쓸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저는 아니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아니, 별 상관없어요. 양당제 체제가 빨리 변화해야 사실 이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비례대표의 확대나 이런 방법들이 좀 많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본인이 왜 정외과를 들어갔어요? 저요? 저는 사실은 부모님이, 어머님은 이제 저한테 교육과를 가라고 하셨고, 왜냐면 이제 그게 이제 여성들에게 좋다고 하니까. 근데 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그런 좀 이렇게 적성에 맞지 않고 이런 게 있었고, 근데 문과다 보니 갈 수 있는 과는 많지 않고, 근데 교육과나 뭐 언어 이런 거는 좀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걸 뭐 전공으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잘 없어가지고 이제 사회과학부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입학은 사회과학부로 했고요. 전공은 이제 나중에 네, 이제 전공이 정외과가 된 거죠. 어쨌든 그럼 뭐 내년에는 졸업하나요? 네, 그러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양당제라는 부분 얘기하면서 지금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 노동당도 있지만 정의당도 많이 가입을 해갖고 하고 녹색당 활동도 네. 많이 하는데 그 청년들을 정당에서 좀 끌어올 수 있는 묘책은 없을까요? 저도 그게 되게 고민인데요. 사실 뭐 옛날 운동권 문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그런 거에 이제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도 하고, 근데 또 어떤 새로운 운동 방식에는 반응하는 게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이 무슨 뭐 생각이 없어서 뭐 우경화되어서라기보다는 사실 이 청년들의 눈높이나 혹은 어떤 그 청년들의 매력을 이렇게 마음을 이제 끌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기획이 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좀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노동당이나 그러니까 노동당 지금 당원이면은 노동당의 어떤 그 좀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나서 안에 들어가서 좀 청년들을 그러니까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묘책을 이렇게 노동당 내에서 좀 보여주면 안 될까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들이 정당에 많이 가입을 하고 네. 청년 정당원이 돼서 그 좀 경험을 좀 많이 쌓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한 4, 5년 정도 당원 활동이나 뭐 지역당에서 활동을 해서 한 4, 5년 뒤에 뭐 후보로 좀 나와서 비례대표 갔다가 다시 또 지역구 의원 갖고 이런 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정말 말 그대로 필요한 정치인이 청년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이제 용혜인 씨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졸업도 해야 되고 재판도 정리를 해야 되고 네.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정리해야 되고 그렇죠.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내년에 그죠? 네. 앞으로 내년에 좀 계획이 있다면 이런 것들 빼고. 사실 제가 연말에 되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직 내년 계획을 세워보진 못했는데요. 일단은 졸업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그리고 재판이 사실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뭐 3심까지 가게 되면 사실 더 오래 걸릴 것 같고 좀 그래서 재판을 뭐 잘 진행하고 하는데 잘 안 될 것 같은 걱정은 있고요. 그리고 뭐 좀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제가 작년과 올해에 막 거리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활동력만 가지고 사실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뭐 사회를 바라보는 뭐 틀이든 뭐 이 한국 사회에 뭐가 문제인지 분석할 수 있는 거든 혹은 철학적인 나의 어떤 힘이 되어줄 수 있는 배경이든 좀 이런 활동을 하면서 공부도 좀 같이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 이제 뭐 3시에 이제 시험 보러 가셔야 되니까는 많이 이제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이제 저희가 이제 쳐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면은 아까 이제 재판이 3심까지 가면 사실 웬만한 직장 가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3심까지 지금 재판이 8건인데 재판정에 또 가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면 어느 직장에서 정규직 직장에서는 되게 힘들 건데 뭐 졸업도 지금 계속 미뤄졌고 후회되지 않나요? 사실 제가 원래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 5급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사실 행정고시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는 뭐 공무원이 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있고요. 지금은 뭐 제가 이렇게 좀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면서 오히려 좀 보람을 찾고 그러는 것 같아서 뭐 후회하거나 하지는 않고 제가 그때 한 선택이 뭐 저한테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었으니 뭐 당연히 가는 길에 힘든 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감수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이고 오늘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데 시험 공부도 못 하고 와갖고 이렇게 좋은 뭐 서로 이렇게 듣고 싶은 얘기 정말 그 저희가 몰랐던 얘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뭐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밤에 사람 빠져야 예, 지금 저는 2014년 4월 16일 수학여행을 가고 있던 단원고 2학년 7반 장어의 아빠입니다. 하루아침에 유가족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 사람들이 모여 만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 바다 위에서 제가 침몰해도 구조할 줄 모르는 국가에서 살고 있는 모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람을 살릴 줄 모르는 국가에서 살고 싶지 않은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14년 4월 16일에 바다를 기억하십니까? 거센 풍랑이 일어 경비정이 근처에도 못 가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 헬기가 뜰 수 없는 날도 아니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통신이 일시에 두절되어 연락이 끊기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방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구조할 이유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경비정 한 척, 헬기 세대가 전부였습니다. 잘못된 보고, 잘못된 명령, 잘못된 지시가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잘못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배 안에서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밖에서 국가는 무엇을 했습니까? 배 안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했고 구조를 돕겠다는 이들을 돌려보냈고 탈출은 시키지 않은 채 탈출하면 구조하겠다고 기다렸습니다. 구조를 포기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해도 믿어질 지경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마치 잘못은 없었던 것처럼 서둘러 끝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선장과 선원, 해경 몇 사람에 대한 재판이 마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특별법을 제정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립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가 더욱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는커녕 특별조사위원회의 손발을 묶으려는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 보신 대로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갔다 오셨죠. 첫날 분위기 좀 어땠나요? 세월호 608일이 지난 시점에 드디어 이제 청문회가 특조위 청문회가 이제 열렸는데요. 관심도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유가족도 한 60여 분 직접 방청 신청을 해서 새벽부터 올라와서 직접 참석을 해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보셨고요.
그 뭐 뒤에 방청객석에 저희 보수단체 회원들이 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는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네, 그 이제 일반 시민들한테도 그 방청권을 이제 배부를 하다 보니까 뭐 보수단체 뭐 몇 분들이 와서 그 같이 줄을 서서 그래서 표를 받아서 방청을 했는데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그 같이 방청을 한 거 아니고 뭐 그때 방청 중에 소란을 일으키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 그러면 이 그 세월호 청문회 당시에 저도 이제 계속 봤는데 엄마들의 모습 우리 영상으로도 봤지만은 정말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 되게 안쓰러운 마음뿐이었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사실 좀 시간이 600일이라는 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이고 좀 많이 뭐랄까요, 좀 어느 정도 좀 무뎌졌을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좀 가라앉았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했겠죠. 근데 다시 이제 이 청문회를 시작을 하면서 그 당시의 어떤 영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진도 VTS 교신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지켜보면서 울컥하신 거죠.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응? 왜 못 구했는지, 왜 안 구했는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분노를 느끼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이제 추스리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는 것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 답변하는 사람들이 뭐 기억이 안 난다 무슨 인사청문회도 아니고 오공청문회도 아니고 다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그런 답변을 들은 엄마들은 또 심정이 또 무너졌을 거라고 보는데 그 답변 태도를 현장에서 보니까 어땠습니까? 어이가 없죠. 일단 그 여당 측 추천위원들이 불참을 했어요. 불참을 했고 특조위 자체에서 첫 청문회 질의에서 사실상 그렇게 좀 맹점 있는 질의를 또 던지질 못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답변에 대한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사실 좀 예견했던 부분들이에요. 참 나쁘고 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우리가 정치인들 청문회장이란가 이런 보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늘 우리가 참 염증을 느끼면서 들어왔던 것들을 이 사람들이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 특조위 앞에 보면은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활동가들이 많이 외치기도 하고요. 정말 감추는 자가 범인이라고 알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는 그 태도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 특조위가 이제 지금 뭐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이제 진행을 되면서 점점 이게 밝혀지는 건 좀씩 나오는데 과연 이 밝혀지는 것이 우리 사회에 지금 그 문제가 감춰지는 거잖아요. 드러난다고 해서 지금 언론에 공개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앞으로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하고 그다음에 세월호 같이 아파하신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점은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어떤 진실이 가려졌던 부분이 많은 의혹 중에 하나만이라도 좀 드러나서 드러나기를 좀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예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진실을 말할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워낙에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정부의 태도라든가 이게 만약에 진실이 어느 정도 가려지고 보여줄 거라면은 그 여당 측 추천 인사들이 불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정권은 그렇다 치고 그 취재 현장, 그러니까 그 특조위 청문회 현장에 뭐 지상파 3사나 뭐 YTN이나 연합뉴스나 이쪽에서 지금 취재진들이 갔나요? 문제는 이 세월호 그 4.16 연대하고 가족협의회에서 이 지상파 공중파 방송에서 청문회를 실시간 생중계를 해달라고 요청을 좀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인터넷 방송들 매체 몇 군데에서만 인터넷으로 지금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왜 지상파나 공중파에서 이 방송을 생중계를 하지 않는지 저도 조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언론사 기자들이 뭐 그 자리에 없진 않았을 거예요. 다 있었는데 알리지 않는 이유, 그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감추는 자가 지금의 없는 우리 언론이 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모두 좀 미안해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시겠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에 오보라든가 그 다음에 잘못된 이 보도 형태로 해서 이 세월호 유가족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공분을 사게끔 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좀 느끼고 미안함을 좀 갖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때 당시에 그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 진실된 보도로서 공정한 보도로서 해서 좀 이 청문회를 좀 조명해 주길 바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이 언론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전히 세월호 참사 관련한 이 보도 행태에 대해서는 모두가 조금 더 책임을 좀 느끼고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지금 뭐 세월호 특조위가 하는 청문회가 온 국민이 다 알았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 생중계를 하지도 않고 기자들이 그 자신들이 4.16 참사 때 했던 오보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문제를 끝까지 감추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1인 미디어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그들이 진정한 언론으로 좀 잘 거듭났으면 좀 좋겠고 앞으로도 세월호 관련된 청문회 소식 계속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인물 중 가장 많이 불법으로 헌법을 개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이승만, 2번 박정희, 3번 전두환. 정답은 박정희로 그는 3번이나 불법으로 헌법을 바꿨습니다. 이승만은 재선이 어려워지자 대통령직 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부결했습니다. 이승만은 헌병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포위했고 삼엄한 감시 속에서 국회의원 기립 방식으로 개헌안이 통과됐습니다. 헌병대가 야당 국회의원이 탄 버스를 통째로 끌고 가는 모습은 이승만 독재 정권의 상징으로 재헌헌법 제정 이후 최초의 반헌법 개정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종심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적 의원 203명 중 3분의 2인 136표에 미달 국회의장은 부결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당은 4.4.5입을 내세워 정정을 했습니다. 절차와 내용 모두가 헌법에 위배되는 반헌법 개정이었습니다. 헌법이 개정되고 이승만은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됐습니다. 박정희는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한 후 혁명위원회 포고명령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대신하는 국가재건 비상조치법을 제정했습니다. 국민투표로 개정된 최초의 헌법이지만 군사 쿠데타로 통한 최악의 반헌법 개정 사례입니다. 1969년 박정희는 3선을 위해 헌법 개정을 시도했습니다. 문교부는 개헌 반대 학생 집회를 막기 위해 휴교 또는 조기 방학을 실시했고 공화당 의원들은 새벽에 개헌을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대통령에게 장악되면 헌법까지 개정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박정희는 종신 집권을 위해 유신헌법을 강행합니다. 대통령 간접선거, 연임 제한 폐지, 국회의원 임명권, 헌법 일시정지, 국회 해산권 등을 갖는 엄청난 대통령의 권한을 스스로 부여한 박정희. 헌법의 진공상태라 부를 유신헌법은 법과 제도 위에 박정희가 군림하는 세계사적으로 보기 드문 헌정 파괴 행위였습니다. 12.6 사건 이후 전두환은 계엄하에서 국보위를 통해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간접선거를 통한 대통령 선거 폐지와 민주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현행 헌법인 제9차 헌법 개정안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19년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을 뿌리로 1948년 7월 17일 국회에서 재헌헌법이 제정된 이후 총 9차례 개정됐습니다. 9번의 헌법 개정 중에 2번은 군사 쿠데타로
4번은 독재자의 장기 집권을 위해 헌법이 개정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는 독재와 쿠데타로 얼룩진 고난과 억압의 시간이자 민주화 투쟁으로 이룩한 희망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제1차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아직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한 바다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사랑하는 가족 곁으로 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고 왜 그들이 죽었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서 아이들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국가의 솔직한 사과와 진상규명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더 IMP터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